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지역농협 6급 시험 준비하고 계시는데 자, 문제 해결 능력 부분 핵심 이론 부분 첫 시간입니다. 저하고 한번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내용으로 사고력을 측정하는 부분이 되겠죠. 자, 문제 해결 능력의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주로 문장을 제시를 하고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하느냐, 자, 논리적으로 파악을 하느냐 부분을 측정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그 명제, 그와 관련된 그 논리적인 그런 어떤 연산이라든가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명제에 관한 논리를 한번 저하고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명제란 것은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 그랬어요. 그래서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없다면 그것은 명제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다 공부하셨던 수학 시간에 하셨던 내용들입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신다 이렇게 그런 생각으로 한번 공부를 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동물은 사람이다 이런 말은 거짓이죠. 참과 거짓을 판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명제는 명제인데 이것이 거짓이냐 참이냐가 판별이 되어야 명제이고 그것이 거짓이다 참이다 이렇게 판별이 꼭 가능해야만 명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명제는 정언 명제하고 가언 명제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자, 뭐 여러 가지 그 명칭은 있는데 정언 명제 그러면 가정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가언 명제 그러면 우리가 다른 말로 뭐 조건 명제 이런 말도 하는데 자, 가정의 의미가 들어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가언 명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씩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사항이 있는데 정언 명제하고 가언 명제를 갖다가 서로 구분을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하나 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정언 명제 같은 경우는 벤 다이어그램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포함 관계가 아주 명확한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사람은 동물이다 이게 참 명제이죠. 이런 경우에는 사람이 동물의 그 범주 안에 포함이 되는 이런 벤 다이어그램으로 가능하죠. 그런데 여기 보면 철수가 학교에 간다면 영희도 학교에 간다. 이와 같은 조건 명제의 경우는 가언 명제라고 하죠. 이런 경우는 뚜렷하게 포함 관계를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함 관계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고 그 해석에 따라서 다양한 그런 결론을 낼 수 있는 경우는 벤 다이어그램을 사용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정언 명제와 가언 명제는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부분, 자, 한번 머릿속에 새겨 두셔야 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정언 명제를 갖다가 우선 봅시다. 이게 명제가 나타내는 의미를 갖다가 아주 쉽게 분명히 이렇게 표준화를 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표준화를 단계별로 첫 번째 표준화를 시켜주고 문장 자체를 표준화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기호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림으로 나타내 준다든지 이와 같은 그 작업들을 하면 아주 명확하게 됩니다. 그래서 표준화를 한번 수행을 해 보겠어요. 그래서 사람은 동물이다라는 이 명제 안에는 아주 엄밀하게 얘기해서 그냥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모든 사람을 통칭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고 어떤 사람은 동물이고 어떤 사람은 동물이 아니고 이런 일이 없죠. 그래서 사람은 앞에 모든 사람은 이라는 말을 붙여서 표준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은 동물이다로 표준화를 하면 되겠고 기계는 무생물이다 그랬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기계 그렇게 하면은 뭐 좀 애매할 수 있죠. 그렇지만 기계는 무생물이다를 모든 자를 붙이면 굉장히 표준화가 된 그런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기계는 무생물이다. 매우 명확하게 되게 되겠죠.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참고로
임의라는 말을 우리 자주 써요. 임의에. 자, 임의에 그러면 모든이나 마찬가지예요. 임의에도. 그래서 주머니 속에 동전이 있는데 뭐 임의에 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주머니에 들어있는 임의의 동전은 500원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러면 주머니에 들어있는 모든 동전이 500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표준화를 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기호화는 어떻게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 보면 포함 관계가 굉장히 명확하게 되기 때문에 그 문장을 훨씬 시각화할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동물이다. 아까 말했던 거 모든 사람은 동물이다라고 표준화를 시켜서 이걸 갖다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동물 안에 사람이 포함된 모양으로 이렇게 시각화를 시키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생물과 기계 관계도 마찬가지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표준화와 기호화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연습하는 의미에서 자, 요런 문장이 있다. 요런 명제가 있다고 봅시다. 남학생 몇 명이 교실에 있다. 그랬는데 이걸 좀 구체화하고 명확하게 표준화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죠. 남학생 몇 명이 교실에 있다. 이렇게 돼 있으면 교실에 있는 학생 중에 몇 명이 남학생이란 거죠. 그죠? 자,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도 이렇게 바로 표준화를 시킬 수 있어야 하고요. 지금 남학생 몇 명이 교실에 있다. 우리가 보통 쓰는 문장을 갖다가 구조화를 시켜서 논리학에서 어떤 조건 뭐 이런 것들을 잘 표시를 할 수 있는 그 표준화는 이런 식으로 해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요 예를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개는 털이 희다 그랬어요. 어떤 개는 털이 희다. 자, 어떤 개는 털이 흰데 근데 그 개라는 것은 이제 동물의 범주에 속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개는 그랬기 때문에 일부분의 개의 털이 흰 것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걸 표준화를 한번 시켜보면 어떤 개는 털이 흰 동물이다. 이렇게. 그렇죠? 개는 동물의 범주 안에 포함이 되니까요. 그리고 이 말은 동치입니다. 이렇게 동물 중에는 털이 흰 개가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뒷부분에는 보면 남학생이다. 자, 원래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었는데 표준화가 되고 난 다음에는 남학생이다. 그 어떤 신분이 또는 그 어떤 범주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돼 있죠. 그래서 동물 중에는 털이 흰 개가 있다. 또는 이게 흰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사실은 그 범주가 정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화는 이와 같이 그 포함되는 범주를 정확히 해주는 그런 그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참고사항이 하나 더 있어요. 어떤이라는 말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자, 어떤이라는 말은 자, 어찌 보면 지금 그림 두 개를 한번 보실까요? 자, 이 교실의 학생 중에서 어떤 학생은 남학생이다. 자, 앞에서 말했던 그런 명제인데요. 이게 두 가지가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어떤이라는 말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남학생이 그 교실에 있는 학생 중에 남학생이 일부분일 수도 있는 거죠. 어떤이라고 했으니까요. 자, 그렇다고 해서 모든 학생들이 남학생이다라고 말한 것도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게. 그래서 어떤이란 말이 들어갔을 때는 두 가지의 해석이 필요하고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참이다라는 것을 참 거짓을 분별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이란 말의 용법은 꼭 그 모든 경우를 다 포함을 시켜 본 다음에 그 중에서 참인 경우를 찾는 자, 그와 같은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그래서 어떤과 마찬가지로 일부분, 대부분 이런 말도 사실은 어떤과 같은 그런 말이 되겠고요. 근데 일부분, 대부분 그러면 모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말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 논리학을 처음에 접할 때 조금 어렵게 다가오는 게 뭐냐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그런 문장하고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참 거짓을 판별하는 것이 너무나 수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구조화가 되어 있고 그 어떤 진리, 그러니까 참과 거짓을 판별하는
그런 그 어떤 그 요령에 대한 공부이기 때문에 조금은 선입견을 없애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제대로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많이라는 표현은 뭡니까? 이거는 쉬워요, 오히려. 자, A만이 B다. 그러면 모든 A가 다 B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모든 A만이 B다이기 때문에 모든 B가 A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예를 들어보면 성인들만이 극장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인들만 극장에 들어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기 조사를 했더니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모두 성인이다. 그래서 표준화를 시켜보면 극장에 있는 모든 사람은 성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많이라는 말은 모든이라는 말로 해서 표준화를 시켜줄 수 있다라는 점, 자,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래서 몇 가지 예들을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표준화의 예 그랬어요. 자, 곤충은 움직인다. 자, 곤충은 움직여요. 자, 움직이는데 곤충은 이제 생명체잖아요. 그래서 그 범주를 정해주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곤충은 또 동물이기 때문에 모든 곤충은 움직이는 동물이다. 또는 모든 곤충은 움직이는 생명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준화를 시켜주면 아주 범주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또, 자, 광택이 난다고 해서 반드시 금속은 아니다. 자, 이거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죠. 그렇지만 이걸 논리적인 어떤 연산을 위해서는 표준화를 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광택이 나는 물질이, 자, 광택이 나는 물질이 금속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맞죠? 광택이 나는 어떤 물질은 금속이 아니다. 광택이 난다고 해서 반드시 금속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금속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뒤에 나타나야 하고 광택이 나는 어떤 물건, 난다고 해서 이 말을 갖다가 광택이 나는 어떤 물질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다음 전기가 통하지 않고 광택이 나는 물질이 존재한다. 자, 존재한다라는 말은 어떤 그 범주를 얘기를 해주는 것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뭐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뒷부분 전기가 통하는 물질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물질이 아니다. 전기, 특히 전기가 통하는 물질이 아니다라는 이런 범주를 정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광택이 나는 어떤 물질은 여기서 뭐래? 광택이 나는 물질이 존재한다고 했는데 존재한다는 것은 모두다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것이죠. 그래서 광택이 나는 어떤 물질은 그래서 어떤이라는 말을 넣어야 한다. 그 다음 철학을 수강하지 않은 학생 중 몇 명은 일부분이죠. 논리학을 수강하였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러면 철학을 수강하지 않은 어떤 학생, 자, 어떤이라는 말이 꼭 들어갔어요. 왜? 일부예요, 일부. 몇 명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생, 자, 모든 어떤 이와 같은 그 논리적인 그런 용어가 들어가 줘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표준화를 할 수 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볼게요. 다른 사람을 절대 비방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자, 있다, 존재한다. 이런 말은 범주를 정확하게 해줘야죠. 그래서 비방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비방하는 사람이라는 그 범주를 정해준 것이고. 그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사람이 아니다. 여기서 어떤이라는 말이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있다라는 말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런 식으로 바꿔줬다. 이거죠. 그래서 표준화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다 우리가 보통 쓰는 말로 쓰던 것을 직관적으로 거의 그 논리학에서 쓸 수 있는 그 어떤이라든지 모든 그다음에 범주를 정해주는 그런 과정들을 꼭 필요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조금 어려운 그림이 들어와 있는데요. 요거 한번 보시죠. 자, 명제 간의 관계 그렇게 했어요. 요게 사실은 뭐 대립사각형이라는 말을 우리가 써요. 자, 이건 뭐냐면요. 자, 명제에는 이런 종류가 있다. 뭐냐면 A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 뭐냐면 전칭 긍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모든 것이 무엇이다 라고 긍정을 했죠. 그래서 모든 것인 것 때문에 이제 전칭, 모든 걸 칭했다. 그래서 모든 S는 P다. 이와 같이 표현되는 명제를 우리는 전칭 긍정 명제라고 해요. 자, 그걸 A라고 우리가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S는 P가 아니다 하고 부정을 했죠. 자, 요거는 우리는 전칭이지만 부정을 했어요. 전칭 부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논리학에서 E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어떤 S 그랬어요. 어떤 S가 P이다 그랬으니까 부정이 아니라 긍정이에요. 긍정인데 어떤이라고 했기 때문에 특칭이다. 특칭. 그래서 전칭이 아니라 특칭 긍정. 그 다음에 반대로 이쪽은 특칭 부정. 이렇게 네 가지 형태의 그런 명제들을 갖다 놓고 이 사이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바로 대립사각형인데요. 자, 보실까요? 자, 여기 전칭 긍정하고 특칭 부정하고는 서로 모순관계다. 여기 대각선으로 표현이 되는 부분은 모순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순관계란 한 명제가 참이면 상대편은 거짓이에요. 우리 모순이 그런 말이죠. 하나가 거짓이면 저쪽 명제는 뭐다? 참이다. 서로 반대로. 자, 이와 같은 게 모순관계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전칭 긍정과 특칭 부정, 즉 A와 O는 모순이다. 그 다음에 E와 I도 모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에 대한, 즉 명제에 대한 참 거짓을 판별하고 그 말을 구조화시켰을 때 어떤 것이 참이고 아닌지 이런 거를 따질 때 이와 같은 관계를 이용을 하면 풀기 쉽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대소관계가 있어요. 뭐냐면 A가 참이면 I가 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A가 거짓이면 I도 거짓이 되는 것이죠. 이런 관계를 대소관계라고 하고 마찬가지로 E와 O의 명제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대소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그리고 전칭 긍정과 전칭 부정 사이에는 반대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자, 대소관계는 아까와 같이 T면 T다. 이쪽이 F면 F다. 이렇게 되는 건데 반대 관계는 뭐냐? 자, 동시에 참일 수 없는 것을 반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소반대, 이 밑에 I와 O 사이가 소반대 관계인데 동시에 거짓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일상적인 말로 되어 있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 대부분 우리 일상적인 관념 속에서 그걸 다 파악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려운 경우에는 이와 같은 반대, 모순, 대소, 소반대 관계를 이용을 해서 풀 그런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가언명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게요. 가언명제 그러면 조건명제라고 그랬어요. P이면 Q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게 바로 가언명제입니다.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그 예전에 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던 거죠. 그래서 명제를 표시를 할 때는 우린 보통 P이면 Q이다. P이면 Q이다. 이와 같은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화살표를 이용을 해서 앞에 P를 조건 명제, 그 다음에 뒤에 Q를 그 결론의 명제 이런 식으로 해서 조건 명제 또는 가언 명제를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기호를 사용하고요. 그다음 화살표뿐만이 아니라 이와 같은 물결 표시가 있어요. 우리가 영어로 not이라고 그러죠. 부정이죠. 부정. 아닌 것. 뭐가 아니다라고 표현을 할 때는 not이라는 말을 붙여서 not P 그러면 P가 아니다.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명제는 합성을 할 수가 있어요. 합성이라고 하고 수학적으로는 우리는 다 논리적으로 다 연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문장의 연산이 됨으로 해서 이 컴퓨터가 이제 수학적으로 돌아가면서 모든 그 컴퓨터 작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논리가 사실은 수학의 범주이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또는 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집합에서 그 합집합을 의미하죠. 그래서 또는 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와 같이 합집합이 위가 벌어진 이와 같은 U자처럼 생긴 기호를 쓰듯이 우리가 또는 일 때는 이와 같은 꺽쇠, 쇠기가 윗부분이 벌어진 형태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는 and죠. 영어로 and인데 요거는 집합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교집합으로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집합처럼 그 쐐기 모양을 아래쪽이 넓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자,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이 있는데 이것입니다. 자, P이면 Q이다라는 가언 명제가 있으면 P는 Q에 대한 조건이다. 자, 보실까요?
P이면 Q이다 그랬기 때문에 P가 이면 Q이기 때문에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대편 Q 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라는 것은 뭐냐? P이면 Q이다가 거꾸로 자 Q이면 P이다로 이렇게 화살표가 반대 방향으로 되면 우리는 역이라고 하죠. 이런 그 명제를. 그 다음에 역과 이와 대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특히 대우 명제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데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이라는 것은 뭐냐면 앞에 not이 P에 붙은 거예요. 그래서 not P이면 not Q이다. 양쪽을 다 부정을 한 상태로 그러나 방향은 바뀌지 않은 상태를 우리는 이 명제라고 하고 대우 명제다 그러면 앞과 뒤가 P와 Q의 자리도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전부 다 부정을 합니다. 그래서 not Q이면 not P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는 게 바로 대우 명제인데요. 자, 이와 같은 원래의 명제가 참이었다면 대우 명제만 참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아니죠. 여기나 이는 판단을 할 수 없거나 거짓입니다. 그러나 대우 명제는 100% 원래 것이 참이면 대우 명제도 참이고 원래 것이 거짓이면 대우 명제도 거짓이다. 자, 이 부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뒷부분에 또 한번 얘기를 할게요. 자, 명제를 표기할 때 가온 명제에 진리표라는 게 있어요. 진리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참 거짓을 판별을 하는 것에 대한 그 어떤 규정이에요. 그 규정을 그 표로 나타낼 수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P이면 Q이다라는 이런 그 가온 명제가 있다라고 할 때 그 명제가 그 이루어지고 난 전체 명제, 이 가온 명제 전체에 대한 그 참거짓 판별은 이 조건과 결론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참거짓에 따라서 이와 같이 연산을 한다. 규정, 이 정의라고 하죠. 수학적으로 정의를 합니다. 이렇게. 자,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조건이 진실이고 조건이 참이고 그다음에 결론이 거짓일 경우만 그 조건 명제는 거짓이다. 요것만 이해를 해 두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뭐 문제 풀 적에 이걸 전부 생각을 하면서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떤 경우는 꼭 필요한 경우도 있다라는 부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하고 그다음 필요 충분 조건 양쪽이 다 성립하는 거죠. P이면 Q이다도 성립하고 Q이면 P이다도 성립이 되는 이와 같은 필요 충분 조건일 경우에 약간 달라지죠. 자, 여기에서 자, 다른 거는 다 같지만 자, 조건이 F이고 즉 거짓이고 그다음에 결론이 참일 때 이때가 부정이다. 즉 틀린다. 거짓이다 라는 부분은 앞부분과 좀 다르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중요한 얘기인데요. 드모르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 자, 이게 수학적인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면 어떤 얘기냐면 이제 부정에 관한 거예요. 원래 부정은 그냥 부정이다. 이거는 뭐 크게 뭐 어려울 게 없고요. 자, 또는 자, 이쪽이 또는이고 이쪽은 이쪽이 또는이고 여기가 그리고죠. 그러니까 or and 그리고 합집합, 교집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의 그 연산이 된 것의 부정이 각각 괄호가 벗겨지면 어떻게 되느냐? 각각의 부정에 대한 교집합. 자, 이게 or였으면 얘가 and고 얘가 and였으면 얘가 or이고 여러분들 드모르간의 법칙 그 고등학교 시간에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거고요. 자, 이 내용은 뭐냐? 아까 제가 강조했던 내용이에요. 자, 대우 명제 그 얘기입니다. 자,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면 대우 명제만 반드시 참이다. 그래서 대우 명제를 그 주어진 문장을 대에 대해서 대우 명제를 갖다가 도출해내는 게 아주 문제풀이의 아주 관건이에요. 뒤에서 한번 문제풀이 한번 대표 문제를 가지고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자, 확인 문제 한번 보시죠. 자, 여기 보면 다음 보기가 참일 때 추론한 것 중 가장 부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사과 수확량이 감소하면 사과 가격이 상승한다. 자, 이 문장을 갖다가 진짜 사과 수확이 이 경제적인 생각으로 경제학적인 그런 측면에서 또는 경영학적인 그런 측면에서 하면서 봐. 수확량이 감소하면 사과 가격 상승 당연하네. 오케이, 맞아. 뭐 이런 거를 지금 얘기할 게 아니고 문장을 구조화시켜서 냉정하게 판단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얘가 참이라고 했죠. 자, 문제에서 참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다 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게 진짠가 아닌가를 여러분들이 판별할 필요는 없어요. 참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자, 이걸 가지고 그 문제를 풀면 되겠어요. 아까 제가 중요하게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자, 대우명제입니다. 대우명제. 자, 대우명제는 한번 보시죠. 얘가 대우명제가 되면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사과 수확량이 감소하면 사과 가격이 상승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P이면 Q이다였는데 자, 얘가 대우명제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not Q이면 거꾸로죠. not P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죠? 자, 그러기 위해서 not Q 뒤에 부분이 결론이었죠. 결론을 앞으로 반대로 끄집어내 보면서 부정을 합시다. 자, 사과 가격이 상승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사과 가격이 상승하지 않으면으로 바꿔야죠. 사과 가격이 상승하지 않으면 사과 수확량이 감소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야 되죠. 자, 그래서 그 말이 있는지 찾아봅시다. 그러면 얘가 참인 거죠. 이 대우명제가 참이라고 했으니까 사과 가격이 상승하지 않으면 사과 수확량이 감소하지 않는다. 자, 사과 가격이 상승하지 않으면 사과 수확량이 감소하지 않는다. 바로 대우명제죠. 그래서 대우명제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맞는 거다. 자, 부적절한 거 묻는 거니까 맞는 거는 제가 동그라미 쳤어요. 자, 두 번째도 한번 봅시다. 사과 소비량이 감소하면 사과 수확량이 감소한다 그랬어요. 자, 이것도 대우명제 한번 해볼까요? 사과 수확량이 감소하지 않으면 사과 소비량이 감소하지 않는다 그래야 되죠. 사과 수확량이 감소하지 않으면 사과 수확량이 감소하지 않으면 사과 소비량이 감소하지 않는다. 사과 소비량이 감소하지 않는다. 자, 4번도 바로 니은의 대우명제였다. 나번에. 그렇죠? 그다음에 마지막 거. 사과 수확량이 감소하지 않으면 사과 주스 가격이 상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이거 뭐예요? 사과 주스 가격이 상승하지 않으면 사과 수확량이 감소한다. 사과 주스 가격이 상승하지 않으면이 아니라 사과 주스 가격이 상승하면 그래야 되겠죠? 대우니까. 그리고 사과 수확량이 감소한다. 그럼 감소하지 않는다가 감소한다로 돼야 되죠. 사과 주스 가격 뭐라고 돼 있나 봅시다. 사과 주스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죠? 사과 가격이 상승한다 그랬어요. 사과 수확량이 감소한다 그래야 되는데 사과 가격이 상승한다 그래서 사과 수확량이 감소하지 않으면 그러면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사과 수확량이 감소하지 않으면을 부정해야 되니까 사과 수확량이 감소하면 그렇게 돼야 되죠. 그런데 여기 위에 보니까 사과 수확량이 감소하면이라는 그 말이 있어요, 명제가. 그래서 사과 수확량이 감소하면을 여기다가 옮기면 사과 가격이 상승한다. 그래서 사과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말이 성립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렇죠?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사과 가격이 상승하지 않으면 사과 주스 가격이 상승하지 않는다. 이 말이 있는데요. 사과 가격이 상승하지 않으면이라는 말이 되려면 여기에서 사과 가격이 상승하지 않으면 사과 수확량이 감소하지 않는다. 자, 사과 수확량이 감소하지 않는 거죠, 지금. 그러면 사과 수확량이 감소하지 않으면 사과 주스 가격이 상승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사과 주스 가격이 상승하지 않는다가 한번 가와 다를 걸쳐서 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번만 아니다. 그 얘기죠. 사과 소비량이 감소하지 않으면 사과 주스 가격이 상승하지 않는다.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판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부적절하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자, 이번에는요, 간단하게 3단 논법 해볼게요. 자, 3단 논법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자, 두 개의 명제로부터 또 다른 결론을 추론하는 건데요. 원래는 가장 명확한 3단 논법은 이겁니다. A이면 B이다. 그리고 B이면 C이다. 그러면 사실은 A이면 C이다가 성립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3단 논법이라고 하는데, 자, 꼭 그렇지만 않다. 그러니까 3단 논법이 이렇게 명확하게 포함 관계가 이와 같은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면 좋겠지만, 자,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판별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A는 B이다, B는 C이다 해서 모든 A는 C이다 이와 같은 말이 되는 거면 좋겠죠.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해보면 A가 B에 완벽하게 포함이 되는 것이고 B가 C에 완벽하게 포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다 썼던 내용은 이와 같이 포함 관계가 굉장히 명확하게 결합할 수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이 3단 논법을 우리는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죠. 보면 모든 A는 C이다 그랬고 모든 B는 C이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이 네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판단은 그 주변적인 내용이나 그 다른 문장을 이용을 해서 이 판단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것이 될 수도 있죠. 자, 그렇지만 아닌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내용은 주변적인 것 또는 다른 문장으로 다 포함을 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단 논법에 의한 참거짓 판별의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걸 전부 기억하시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의미라고 하면 구조적으로 표현이 됐던 것들이 이런 참거짓 판별이 된다라는 그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접근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자, 전칭 긍정이죠. 모든 P는 M이다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3단 논법이기 때문에 또 하나의 문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장이 또 전칭 긍정이다라고 했을 때는 자, 그 결론이 맞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A일 때는 여기 보시면 I 어떤 S는 P다만이 참입니다. 그래서 원래가 다 참이라면 그래서 타당하다는 결론은 AAI일 때. 그래서 이렇게 이니셜로 우리가 외우는데요. AAI, 또는 AEE, AEO. 자, 이와 같이 돼 있는 부분들은 타당성을 판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나머지는 판별을 할 수가 없다.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자, I나 O에서는 그런 타당성을 판별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없다.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 3단 논법이라도. 자, 이런 식으로 있다. 그래서 주변적인 내용들을 다 여러분들이 포함을 해서 판단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장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게 수학적으로 논리학적으로 이렇게 구조적으로 참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그런 타당성을 판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 알아두시는 정도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I의 명제일 때 O의 명제일 때도 이와 같은 관계들이 있다라는 거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확인 문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을 토대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강아지를 좋아한다. 자, 3단 논법 얘기니까. 자, 과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채소를 좋아하고 또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은 동물을 좋아하고 채소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연을 좋아하고. 자, 그러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무엇인지 한번 봅시다. 자,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 자, 동물 좋아하는 사람들은 강아지를 좋아한다. 자, 이와 같은 관계가 있고 과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채소. 자, 아직 연관성이 없어요. 과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채소라고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채소를 좋아한다 그랬고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은 동물. 동물 나타났죠?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 자연 그랬어요.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은 동물을 좋아한다. 이와 같은 관계가 성립되고 또 채소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연을 좋아한다. 아까 채소가 이쪽에 있지만 채소를 좋아하는 사람이 바로 자연을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관계가 성립된다. 즉 과일을 좋아하면 채소, 채소를 좋아하면 자연, 자연을 좋아하면 동물, 자, 동물을 좋아하면 강아지 이렇게 됐어요. 자, 볼까요?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은 과일을 좋아한다. 없죠? 얘는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없어요. 그 다음 게 없어요. 그 다음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연. 어디 볼까요?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 자연. 자, 이게 역으로 갔죠? 그래서 안 되죠.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은 채소 그랬어요.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은 채소 거꾸로 이렇게 역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니죠. 그 다음 과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강아지를 좋아한다 그랬어요. 과일. 자, 과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채소를 건너서 자연을 건너서 동물을 건너서 강아지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강아지를 좋아한다. 자, 이 부분이 제일 타당한 것이죠. 확실하게 알고 있죠? 그 다음 채소를 좋아하는 사람 과일. 채소와 과일은 서로, 자, 이쪽 과일에서 채소로 가야 되는데 채소에서 과일 거꾸로 갈 수 없다. 그래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답은 4번이 되겠다. 여러분들 이렇게 판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그래서 그 문제 해결 능력 부분 그 핵심 과정, 핵심 그 이론을 배웠는데요. 이를 토대로 해서 두 번째 시간에서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이를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